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의 공세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억울하다면 영장 심사를 받으면 될 것 아니냐라고 압박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구속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은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서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융권에 초대형 태풍이 예고된다는 분석입니다. 또 주요 공공요금은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간헐적으로 생존자 구조 소식이 들어오고는 있지만은 지진 발생 열흘이 지나면서 대부분 피해 현장에서는 구조 작업이 종료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첫 TV 토론이 곧 열립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도전장을 낸 김재원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당심의 향배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봅니다. 또 정치권 이슈 신율 명지대 교수와 함께 분석해보고요. 키워드로 보는 승부, 이 코너에서는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또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2월 15일 수요일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의미 그리고 배경 풀어드립니다. 이승훈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전기세다 가스비 또 그리고 이제 택시비 요금도 얼마 전에 인상이 됐죠.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서민의 경제도 주름살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들의 고통 분담에 대해서 통신과 금융업계가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모두 발언을 통해서 정부는 모든 정책의 초점을 민생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서민 경제 고통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이 분담을 통신과 금융업계가 함께 나누어져 달라고 촉구한 겁니다. 주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일단 올해 상반기에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방침을 내놨고요. 네. 지금 4대 민생 분야로 공공에너지요금 그리고 통신비용, 금융비용 이렇게 4개를 꼽았고 이 분야의 지출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취약계층의 지원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공요금, 에너지요금에 더불어서 통신, 금융을 거론한 것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네.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에도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은행의 공공재 성격을 강조하면서 지금 은행의 고금리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죠. 이 금융업계뿐 아니라 통신업계도 정부의 인허가에 기반한 과점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누려온 만큼 경제가 어려울 때 이 통신업계도 공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는 주문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비상경제 민생회의 모두 발언 좀 더 자세히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뭐 난방비 폭탄이란 말은 이제 뭐 고유명사가 됐죠.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이런 말했습니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 최소화하도록 요금 인상과 속도 조절하고요.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또 도로와 철도 우편, 공공요금이죠. 이건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를 운영하겠다고 역시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 그리고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전히 보여준다면서요. 과학에 기반한 국정 운영 또 민생 현장 중심 정책 항상 염두에 두고 일해달라고 참석한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는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탈원전 정책 등
이른바 그런 것들을 이제 포퓰리즘 기조라고 규정을 하면서 바로 그것 때문에 최근 난방비 급등 사태 등이 벌어졌다. 이런 대통령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 오늘 했었던 비상경제민생회의요. 민생 현장 직접 찾아서 국민 어려움 살피겠다. 또 고물가도 또 대응하겠다. 그러면서 지난 7월부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통신업계도 물가 안정을 위해서 고통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동통신사들이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3월 한 달 동안 모바일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오늘 밝힌 건데요. 3사의 혜택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SK텔레콤 만 19세 이상 3G, LTE, 5G 고객에게 데이터 30GB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KT는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지 않는 만 19세 이상의 3G, LTE, 5G 고객에게 3월 한 달 동안 또 30GB 무료로 제공하기로 밝혔고요. LG U+는 또 3월 한 달 동안 기본 자기가 가입했던 요금제에 포함된 기본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LG U+는 이미 데이터가 충분한 사람들, 그러니까 100기가 이상이나 무제한 요금제 등에 가입한 고객은 또 다른 지원책을 내놨는데요. 태블릿 PC 같은 다른 기기에서 나눠 쓸 수 있는 테더링 데이터, 이거를 기본 제공량만큼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내놨습니다. 네. 어쨌든 뭐 통신 업계에 대해서 정부가 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앞서서 이제 데이터 추가 제공으로 일단은 소비자들을 달래는 것 같은데 뭐 이것보다는 사실 데이터 추가 제공보다는 요금 인하가 먼저 그렇죠. 아닌가 싶어요. 예, 앞으로 어떤 대책을 더 내놓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한번 특검을 촉구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현재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 이렇게 해서 이른바 쌍특검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법 앞에 평등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말하며 특검의 필요성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특권 정권의 선택적인 법치주의와 편파적인 이중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이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대통령 가족과 검사 출신은 법위에 군림하고 치외 법권의 특권을 누린다는 불멸의 신성가족 법치의 소도가 됐다는 지적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밝힌 대통령 가족과 검사 출신이라는 표현은 이제 김건희 여사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을 잇따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 대표는 특검을 끝까지 거부하면 이 관련 의혹이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 있으니까 정권 스스로를 위해서도 특검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견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고금리에 대처하는 방식에는 공감한다라고 밝혔죠. 이재명 대표 이런 말 했어요. 대통령께서 고금리로 국민 고통 크다. 그리고 이제는 은행이 번 고수익을 국민 그리고 자영업자 등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윤 대통령의 인식과 대처 방안에 모두 동의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만 은행의 공공성 강조하고 모든 부담을 서민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걸 민주당이 여러 차례 지적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 하자고 하던 걸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네. 이 대표는 또 정부와 금융기관이 1.5%씩 금리 부담해서 자영업자들 이자를 감면하는 내용 그거 역시도 민주당이 이른바 30조 민생 프로젝트에서 이미 했던 말이다. 이런 말 하기도 했습니다. 또 정부와 여야가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라고 했습니다. 여야가 조속한 시일 내에 머리 맞대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 필요하다면 입법이나 정책에 있어서 협의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 검찰로부터 강한 압박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의 부인을 상대로 해서 대통령의 부인을 상대로 한 쌍특검 하자고 지금 민주당이 또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죠. 네. 자, 은행이 고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뭐 지금 대출 금리는 잘 내리지 않는데 예금 금리는 확확 내린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해 금리 차 어떻게 조정을 할지, 은행에서 또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지난 11월부터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를 했는데요. 자, 관련 내용입니다. 중국도 오는 18일부터 우리 국민의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 이렇게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이 오늘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에 공지를 올렸는데요. 오는 18일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중국의 단기 비자의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힌 겁니다. 이 단기 비자 발급 제한 문제로 한중 양국 관계가 잠시나마 좀 얼어붙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이게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가 재개하니까 중국도 재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양국이 비자 발급 다시 정상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정부와 민간의 인적 교류가 좀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이 입국 제한 조치를 두고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 간의 신경전이 좀 팽팽하게 있었는데 이 과정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혹시 주변에 중국에 사업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저는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좀 있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분들에게 아마 가장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뭐 여행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피부로 좀 안 와닿는데요. 여행 가는 사람들은 안 가면 그만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사업하시면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중국을 다녀와야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주의 있게 봤습니다. 시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한 게 지난 11일부터입니다. 네. 지난 10일부터. 그러니까 재개를 했다는 말은 그전까지는 뭐 비자 발급을 제한해 왔다 이런 말이 되겠죠. 네. 지난달 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달 2일에 그때 우리 정부는요.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상황을 고려해서 외교, 공무 그리고 필수적 기업 운영을 제외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요. 입국 후에 PCR 검사 의무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한국이 그래? 그러면서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나선 게 지난달 10일이었습니다. 그 발표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중국에서 머물 수 있는 비자 없이 머물 수 있는 3일 혹은 6일 동안 머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외국인들에게는 허용을 하면서 한국을 배제하겠다. 그런 결정도 발표를 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중국 상황 아직도 위험하다 보고서요.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맞서서 중국은 한국발 입국자, 한국에서 들어온 입국자 중국 사람은 해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발 입국자 중국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입국 직후에 코로나 검사를 하겠다. 추가 조치하고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 국민 간의 감정도 상당히 나빠졌던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일단 비자 발급은 정상화됐습니다. 그렇지만 예정했었던 그동안의 그 시나리오대로라면 벌써 한국과 중국 항공편 벌써 증편되고 많은 비행기 오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동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 간의 왕래가 정상화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정상화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게 주변 모든 사람들의 뭐 예상입니다. 네. 중국의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해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게 양국 간의 외교적인 감정 싸움이 됐었는데 이번 조치로 그러니까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함으로 해서 양국 간의 이러한 서로 뭐 반한 감정이라든가 반중 정서 이게 좀 완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북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 하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통일부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이 올해 농사가 대단히 절박한 초미의 과제라고 규정을 하면서 식량난의 심각성을 자인했다라고 본 겁니다. 네. 북한이 지난 5일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이번 달 하순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전원회의의 의제가 농업,
단일 의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원회의 소집 결정서를 보면 이 농업의 올바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당면한 농사에 필요한 해당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절박한 초미의 과제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 통일부가 분석하기로는 지난 연말에 전원회의를 개최했는데 2달여 만에 다시 전원회의를 여는 건 전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다소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농사 하나만 놓고 전원회의를 여는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북한의 식량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작년 12월에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걸 보면 지난해에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이 전년보다 18만 톤 감소한 451만 톤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 지금 북한의 기근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건가요? 기억하시는 분들 좀 꽤 있으실 겁니다. 이 고난의 행군이란 말. 북한이라는 체제를 얘기하면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이 반드시 따라다니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지난 1994년부터 밀레니엄이 시작할 때인 2000년 바로 2000년 그 근방까지요. 북한은 대기근을 겪었습니다. 그 대기근은 체제 붕괴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에 처했었죠. 적게는 100만 명 그리고 많게는 300만 명 정도의 북한 주민이 굶어 죽었을 거다 이런 네. 추산도 있습니다. 대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 북한의 식량 상황이 나빠졌다. 그래서 2000년대 그걸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 2000년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군인들에 대한 식량 배급량을 줄였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군인 한 명당 하루 배급량이 기존에는 620g이었는데 이걸 580g으로 축소했다는 게 꽤 확실한 소식을 전해오는 한 북한 소식통 얘기였다는 거죠. 네. 통일부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북한 동향 종합해 볼 때 북한의 식량 사정 악화된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관련 동향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통일부는 언제나 약간 보수적으로 대답을 하곤 하죠. 예.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북한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군인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더욱더 지난 8일이었습니다. 건군절 있었죠. 그 건군절을 계기로 해서 핵 능력 더 과시하고 또 군 중심으로 내부 체제 결속에 주력한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북한이 이렇게 식량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한 우상화 작업에는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건군절 기념 열병식에서 김주애는 뭐 주석단에도 오르고 아빠인 김정은 위원장의 뺨을 어루만지기도 하는 등 공식 석상에서의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랬던 김주애가 지금 북한의 조선 우표사가 발행할 새 우표 도안에도 등장했는데요.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김주애 우상화를 두고 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비난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현재 시간 13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열병식 행사 후에 이 김주애에 대한 비난과 우려스러운 반응이 더 커지고 있다고 전한 겁니다. 김주애는 아직 어린 학생인데요. 과한 우상화에 북한 주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좀 더 자세히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죠. 리설주가 굉장히 뉴스에 초점이었는데 요즘에는 그 딸입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김주애가 더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 보이죠. 역시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지금 말씀하신 자유아시아 방송에 양강도 주민 이런 말 전해왔습니다. 자, 지난해 12월에 김정은 딸이 미사일 발사장에 처음 나타났을 때만 해도 주민들은 어린 딸의 모든 걸 보면서 참 호기심 있게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 이제는 열병식 행사마저 이 어린아이 나오는 거 보고 또 너무 내세우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우려하는 주민이 적지 않다는 거죠. 좀 더 자세히 풀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의 어린 딸에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은 그 자녀가 어렸을 때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데리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그리고 또 그래서 나온 김정은의 딸이 굉장히 아버지와 또 닮았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상당히
뭐 호기심도 있고요. 또 주의 깊게 봤는데 그런데 너무 자주 나온다는 거죠. 계속 등장하죠. 언론에서 요란한 존칭상까지 붙여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의 생각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소식통은 또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김정은의 딸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은 현재 없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한 사람끼리는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냐면 초급 중학생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 중학생 정도 되는데요. 이게 학교 이게 차이가 있으니까요. 예. 이 중학생 정도 되는 그 소녀가 화려한 입고 등장하고 거기에다가 머리가 허연 군의 간부들이 또 머리 숙이고 쩔쩔매는 모습을 화면에서 보면서 주민들이 좋은 인식 받고 있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뭐 김정은에 이어서 김주애 딸 그 김주애의 우상화가 벌써 시작된 것 아니냐 하는 뭐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핵무력 고급화, 고도화에 힘을 쓰는 사이에 식량난은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식량난을 해결할 길 남북 간의 우호 협력으로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돌파가 될 수 있을지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볼 내용입니다. 자, 서민경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뭐 맨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이어 반대로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명예퇴직금 뭐 5억 6억을 넘게 받아간다고도 하는데 자, 금융감독원이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계를 깨서 완전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2021년에 이어서 작년에도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이 1조 원 넘겼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은행의 돈잔치로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직접 지시할 만큼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인데요. 금융감독원이 지금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계를 깨서 완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이렇게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계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라고 금감원 임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한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우리나라는 여수신시장에서 5대 은행의 시중은행 점유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가격 책정 시 과점적인 게임을 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다른 참여자들도 들어와서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 예대금리차 이슈를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감원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영국의 사례를 좀 살펴보고 있다고요. 벌써 좀 이제 지나간 얘기가 됐네요. 브렉시트란 말 한때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네. 영국의 EU, 유럽연합 탈퇴를 말하는 거죠. 자, 그때 영국에게 있어서 최우선 과제는 국내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거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영국 내의 은행의 신설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문 은행이 생겼고요. 핀테크와 접목해서 이른바 챌린저 은행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네. 여러 곳에 생겼고요. 우리 금감원도 이제 그런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금감원은요 지금 인가를 세분화하거나 또 인터넷 전문은행을 확대하거나 또 핀테크 업체의 금융업 진출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비슷하죠. 한마디로 은행 만드는 문턱 지금보다 낮추면은 은행 더 많이 생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5대 은행의 과점 체제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네. 벌써 금융가에서는 뭐 소상공인 전문은행 나올 거다. 도소매 전문은행 나올 거다. 중소기업 전문은행 나올 거다. 이런 말이 좀 돌고 있기는 한다고 해요. 예. 자, 이 제1금융권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제1금융권의 전체 은행이 한 18개가 되는데 이 가운데 원화 예수금 현황을 보면은 우리은행 등 지금 말씀하신 5개 은행의 점유율이 77%입니다. 또 그렇군요. 이들 은행이 예금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15에서 16% 수준입니다. 여기에다가요. 은행의 원화 대출금 또한 5대 은행의 점유율이 67%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5개 은행이 예금 대출 시장에서는 과점 체제 형성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네. 자, 우리 은행들 편하게 장사하고 있다라는 그 비판을 자주 듣고 있죠. 자, 은행의 경쟁 체제가 유도가 된다면은 은행권으로서는 이 경쟁 체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은행권에 초대형 태풍이 예고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된 소식 알아보죠. 올해 재개발, 재건축의 예정 물량이 역대 최다 수준이 될 것이다 하는 뉴스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정비사업 물량이 분양시장에 대거 풀리면서 이 재개발, 재건축 예정 물량이 역대 최다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R114가 오늘 발표한 걸 보면 올해 분양 예정인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가 전국에 12만 8,553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네. 2023년에 전체 분양 계획 물량이 27만여 가구가 되는데요. 이 중에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7.5%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종전 최다 물량은 2020년에 기록이 있었는데 10만 4,154가구였는데요. 올해 이 계획 물량이 모두 실적으로 이루어지면 이걸 뛰어넘어서 2000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다 물량이 이 정비사업으로 공급되게 되는 겁니다.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물량이 좀 더 많다고 하는데 지역별로 좀 뉴스임 부탁드립니다. 네,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물량, 정비사업 물량이죠. 수도권이 7만 5,100여 가구. 그래서 전체의 56%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은 5만 3,400여 가구, 39.2%입니다. 네. 수도권이 많죠. 세분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성남의 대규모 재개발 단지 분양으로요. 4만 1,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고요. 또 서울은 2만 9천여 가구가 올해 안에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이지만 인천은 정비 사업 물량이 오히려 좀 줄었고요. 네. 지방을 보면 부산이 14,400여 가구로 가장 많은 분양 앞두고 있고요. 이어서 광주가 7,000 가구, 그리고 대구 6,200여 가구, 또 충북 5,700여 가구 등의 순으로 물량이 많습니다. 부동산 업계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 올해 무주택 청약 조건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되면서 주요 정비사업 아파트에 대한 청약 수요에 관심이 기대된다. 이런 말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요. 이거는 부동산 업계의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재개발, 재건축 그 예정 물량에 관심을 쏟는 것은 이게 이제 수요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는 수치인데요. 예. 자, 이게 이제 주택 시장을 뭐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주택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는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는데 반면에 또 이게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너무 또 부양하는 것 아닌가 또 가격 올리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함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부동산 시장을 좀 더 지켜보자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승훈 해설위원 또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